네,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미국이 가세할지 여부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항공편과 크루즈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도 우려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현재 지금 중동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체계적인 공격,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반격 효과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상응할 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 중동 내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이란에 대한 공격 이전에 중동 내에 존재하고 있던 친이란계 무장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가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반군들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뭐 전통적으로 이란을 지원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발목이 묶여 있고요.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지속이 되면 앞으로도 결코 전황이라든가 아니면 사태 전개가 이란에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바라기에는 결국은 반서방 세력들이 중동 내에서 급격히 세력이 위축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안정화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바라는 목표겠습니다만은 지금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고 오히려 이것들 자체가 지금 이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반서방 세력을 오히려 반서방 정서를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직적인 무장 투쟁은 앞으로 상당 부분 그 여지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이 시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할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앞서 네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적인 전략적인 모호성이 있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란에게 이 공을 넘긴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란이 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거지만 포기하게 된다면 일단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단기적인 이란 핵 협상에서의 어떤 우위를 구축한다는 것보단 아마 지금 이란 현재 회교혁명 정권의 붕괴까지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일방적으로 미국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면 국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현재 이란 정부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정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란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도 항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항전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어쨌든 미국이 협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협상이라던가 좀 외교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항전을 얘기하면서 협상을 얘기했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지금 미국이 노리는 이 정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이란이 협상 다시 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도 그러면은 흔쾌히 지금 받아들일 상황인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이란을 협상에 복귀시키고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는 지금 결국 미이란 핵 협상에서 가장 크게 이 협상에 난항이 있었던 부분이 이란의 전홍 주권 자체도 완전히 포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포기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그런 그 핵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여력 자체를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뭐 민주화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향적인 좀 상황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인 그 이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 자체도 지금 뭐 하메네이 그 이 최고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그 뚜렷이 거취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란이 내부 정비를 좀 갖출 수가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 이거에 따라서 협상이냐 아니면 상황이 길어지느냐의 여부가 좌우될 걸로 보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변수가 민간인 피해 여부예요. 이제 분명히 이란도 나오는 게 대량 민간인 피해들을 이제는 일종의 선전이라든가 이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분명히 이제 그 이용을 할 겁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그동안 그 국제 여론이라든가 이게 G7 정상회의 그 공동 성명에도 나왔던 바와 같이 이번 사태의 원인, 그 중동 지역의 불안정의 원인을 지금 이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세계 여론에 그 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정권 교체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대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한데요. 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봐야 될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러면 그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그 몇몇 주요한 인물들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이런 정권 교체라면 지금 상황 가지고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동안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오류가 완전히 내부적인 어떤 그 동력이 생성되기 이전에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자신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권의 교체를 시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란의 경우에 분명히 지금 현재의 정부가 내부적으로 많은 불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저항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 정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교체될 수가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조직화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하메네이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급격하게 반미라든가 반이스라엘 감정으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도자 교체는 됐다라고 해도 정말 미국이 바라는 대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 정상들의 좀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메르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럽 내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까? 네, EU 국가들 내에서도 분명히 지금 그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이게 또 이 나토를 바라보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도 지금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 어제 나왔던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마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쪽은 미국 쪽에 지금 상당 부분 맞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핵 개발 반대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란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유일하게 아마 그래도 양측에 대해서 동시에 자제를 촉구한 부분이 민간인 희생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EU 자체도 지금 이란 쪽에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사실 이란이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해도 군사력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 입장은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왔듯이 네. 이스라엘의 이 자위권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 자체도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자위권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당시와는 달리 예. 일반적인 민간 지역에 대한 것보다는 거의 국가급 행위자들 간에 지금 벌어지는 교전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인 희생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이슈로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뭐 급격히 높아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중동 상황이 악화하는 사이에 북한이 러시아의 세 번째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쇼이구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좀 특별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특별 지시라는 것이 지금 그동안 이 북러 간의 밀착이 계속되면서 지금 양 정상들이 직접 한번 서로 그 수도를 방문하는 일이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하는 일이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에 5월 19일 날 러시아 전승절 때 이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6월 지금 바로 이제 6월 19일이면 5월 9일 날 전승절에 가지 않았고 6월 19일이면 작년에 바로 그게 작년에 북중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이 조약 체결 1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면 조이구를 보냈다라는 건 결국 자신의 대리 자격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예. 북한에 보낸 거죠.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북한의 추가 파병을 얻어내고요. 그리고 북러 간의 밀착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는 걸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지금 이 시점인지도 사실은 좀 의아한 게 이게 지금 중동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건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아마 각 세계 지역에서 분쟁이랑 예. 각 국가들의 행보가 다 지금 지역 분쟁이랑 무관한 것 같아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중동 지역의 형국을 보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동안 러시아를 뭐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지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을 들라고 하면 북한하고 이란이었어요. 네. 근데 이란이 지금 그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 관여가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러시아한테 미치게 되냐면 지금 여전히 종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 공급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더욱 이 자기 중심의 종전 협상을 러시아 쪽에 얘기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란이 지금 현재 진리멸렬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분명히 든든한 병력과 무기의 공급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각국의 분쟁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국제적인 네네. 상황이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그럼 바라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는 거부를 하면서 러시아에 다시 이제 파병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국제사회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상황을 보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도 북한은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네, 아마 첫 번째는 오히려 그럼 절대로 이제 핵무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역으로.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게 비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강압적인 수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미국이 그럴 결심이 돼 있다라는 거를 또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동시에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자신감도 있을 거예요. 이란과 이 북한은 다르다는 거죠. 벌써 6차례의 핵실험을 해서 위력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이란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러시아라는 변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최근에 뭐 관계가 그렇게 북러 관계에 비해서는 밀착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후원 세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북러 밀착을 통해서 북한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북한의 전반적인 협상 카드는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북한이 최근에 이 재래무기 증강을 하면서 이제는 이 북한도 원양 해양력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거 자체도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강대국하고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지니고 있고 그만큼 이용 가치가 크다라는 면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제사회 움직임 저희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